2026년 4월 16일 새벽 3시 서해 NLL 남쪽 5마일 해상에서 수십 척의 유령 선단이 기괴한 대형을 유지하며 소리 없이 내려옵니다. 조타실의 김 병장은 레이더 표적들이 너무나 정교한 간격으로 움직인다고 이 소령에게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던 이 소령은 이것이 단순한 침범이 아니라 아군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밀하게 설계된 재앙임을 직감했습니다. 함교 내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령은 즉시 인근 해역의 모든 함정에 경계태세를 격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무전기를 타고 전파되기도 전에 바다 너머에서 거대한 기계음이 파도를 가르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어선으로 위장했던 선박들의 갑판이 일제히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수천 개의 붉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대규모 군집 드론 모함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자폭 드론들이 일제히 엔진을 점화하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그 소음은 마치 수억 마리의 말벌떼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으로 대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서해 5도 방어사령부의 지하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GPS 그런 신호가 작전실의 모든 화면을 하얗게 지워버렸고 곳곳에서 붉은 경고등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습니다. 통신부사관인 최중사는 모든 통신망이 먹통이 되었다고 절규하듯 외치며 장비를 다시 가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뒤덮은 드론대는 이미 우리 군의 방공망 사각지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준비된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레이더는 수천 개의 화상을 만들어내며 갈팡질팡했고 천궁2 요격 미사일 시스템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과부하로 멈춰섰습니다. 이 소령은 함교 창밖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음시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바다 위를 스치듯 비행하며 구속정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타수에게 전속력으로 회피기동을 지시하며 대공포 사격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K2 소총을 쥔 갑판 위의 대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입안은 바짝 말라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백령도 해안 초소에서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바다 전체를 진동시켰고 이어서 거대한 불꽃이 새벽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서해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압박감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적들은 아군이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지스 방어체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드론들은 고도 3m 이하로 낮게 비행하며 해면의 난반사를 이용해 모든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이제 고속정 전방 100m 지점까지 다가온 드론의 금속 질감이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탄소 섬유의 표면과 그 안에 숨겨진 고성능 폭약의 무게가 대원들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이 소령은 대원들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위치를 사수하라고 소리치며 자신도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고속정의 엔진실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오며 배 전체가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선체 하단에 명중한 것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함교를 가득 채웠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타오르는 연료의 악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김 병장은 쓰러진 장비를 붙잡으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고 이 소령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소령은 대답 대신 앞을 가로막은 연기 기둥을 노려보며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 수천 대의 드론이 태양을 가리는 거대한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고속정의 조타실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선체 하단부에서 발생한 충격은 감철판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고 그 틈으로 서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실에서는 과열된 기계장치들이 비명을 지르며 뿜어내는 매캐한 흰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타수 김 병장은 피냄새와 타버린 전선 냄새가 섞인 공기를 마시며 기침을 내뱉었고 이 소령에게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조타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이 소령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창밖을 음시했습니다. 바다 위는 이미 수천 개의 붉은 눈을 가진 드론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20mm 발칸포가 불을 뿜으며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포신이 회전하며 내뱉는 탄피들이 갑판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금소금을 만들어냈고,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새벽의 어둠을 간헐적으로 밝히며 대원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대의 드론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아군의 포화망을 비웃듯 빠져나갔습니다. 드론들은 서로의 간격을 수 센티미터 단위로 유지하며 하나의 거대한 벽을 형성했다가 포탄이 날아오는 순간 분열하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집 비행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탄도를 계산하여 회피하는 완벽한 시스템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아군이 자랑하던 최첨단 자동방어 체계가 왜 무력해졌는지 그 구조적 결함을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아군의 레이더는 단일 표적을 추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이처럼 수천 개의 작은 표적이 동시에 움직이며 가짜 신호를 만들어낼 때는 데이터 과부하에 걸려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통신 부사관인 최중사에게 당장 레이더의 자동 추적 모드를 해제하고 모든 화기를 수동 제어로 전환하라고 직역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최중사는 통신 장비의 노이즈 때문에 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들을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체 후방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자폭드론 세대가 동시에 후방 갑판의 통신 안테나를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안테나가 꺾이며 불꽃을 튀겼고 고속정은 이제 육지와의 모든 연락이 끊긴 채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병장은 이제 정말 우리만 남겨진 것이냐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소령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우리가 이곳에서 버티는 1초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설계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서해의 해류 흐름과 현재의 풍향을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화력전이 아니라 적들이 설계한 거대한 인지심리전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드론 모함들은 민간어선의 신호를 복제하여 우리 군의 초동개처를 늦췄고 이제는 압도적인 숫자로 공포를 심어주어 스스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령은 적들의 시스템에도 분명히 빈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중심 통제 신호가 필요하며 그 신호의 근원지를 찾아낸다면 전황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갑판 위로 뛰어나가 대원들에게 조명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보다 조명탄의 강력한 마그네슘 연소열로 드론들의 적외선 센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매서운 바닷바람에 손이 굽어가는 와중에도 이 소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조명탄이 밤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고 강렬한 백색광이 서해바다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뒤덮고 있던 드론대가 마치 눈이 먼 것처럼 갈팡질팡하며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저가형으로 대량 생산된 드론들은 고가의 광학 장비 대신 열감지 센서에 의존하고 있었고 조명탄의 엄청난 열기는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통제력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며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려 했지만 이 소령은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조명탄의 빛이 사그라드는 찰나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민간어선들 사이로 숨어있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어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마치 바다 위의 요새와도 같은 만톤급 대형 드론 모함이었습니다. 그 거함의 갑판 위에서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인 형태의 대형 공격용 드론들이 엔진을 가동하며 불길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적들은 이제 장난감을 치우고 진짜 무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고속정의 갑판 아래에서는 여전히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엔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김병장은 엔진실에서 올라온 보고를 전하며 이제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까지 채 5분도 남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령은 거대한 모함과 자신의 작은 고속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적이 설계한 가장 잔인한 선택의 강요임을 깨달았습니다. 배를 버리고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불능의 상태에서도 적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할 것인가. 이소령은 조타키를 직접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보조 추진기에 집중하라고 명령하며 우리가 저 거함의 시스템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적의 대형 드론들이 차례로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고속정을 향해 조준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형 미사일이 고속정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엄청난 충격파를 발생시켰고 조타실의 유리창들이 일제히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소룡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눈가를 적셨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더의 구석진 곳에서 정체불명의 고속신호 하나가 서쪽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군의 지원군일까요? 아니면 적이 준비한 또 다른 절망의 조각일까요? 이소룡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불어닥치는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레이더 화면의 한 구석을 응시했습니다. 서쪽에서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그 신호는 일반적인 함정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는 그것은 인간이 탑승하지 않은 자율주행 무인 수상정이었으며 중국이 자랑하는 드론 군집의 핵심 지휘부 역할을 수행하는 중계선이었습니다. 김병장은 저 괴물 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소령은 대답 대신 조타키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적들이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이 선명하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파수 대역이 필요했고 바다 위에서는 그 신호를 전달할 중계 거점이 반드시 일정 거리 이내에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무인 수상정은 바로 그 신호의 증폭기이자 통제관이었던 것입니다. 이소령은 이것이야말로 적들이 놓친 최악의 외통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엔진실의 최중사에게 무전이 아닌 함내 유선 전화를 통해 남은 모든 연료를 주 엔진에 쏟아붓고 냉각계통을 강제로 정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과열로 인해 엔진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최중사의 절박한 보고가 이어졌지만 이소령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속정의 선체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왔고 바닷물이 차오르던 하단부는 수압과 엔진의 진동이 맞물려 기괴한 금속 파열음을 내뱉었습니다. 갑판 위의 대원들은 쏟아지는 파도와 드론들의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최중위는 표적을 포착했다고 긴박하게 보고하며 함포의 수동조준 장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적의 무인 수상정은 마치 무리를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좌우로 뱀처럼 휘어지며 아군의 조준을 무력화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계적인 정밀함이었습니다. 이소령은 여기서 물리적인 조준은 의미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대신 서해 특유의 복잡한 조류와 수심의 변화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나는 해역은 해저에 거대한 암초지대가 숨겨져 있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는 조타수에게 현재 침루를 15도 우현으로 꺾으라고 지시하며 적의 무인정이 우리를 추격하도록 유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장은 그쪽으로 가면 우리 배도 자초될 위험이 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이소령은 적의 인공지능이 가진 논리적 허점을 이용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적의 무인정은 아군 고속정이 도망친다고 판단했는지 속도를 더욱 높여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드론대도 무인정의 지휘에 맞춰 다시 대형을 정비하며 고속정의 머리 위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와 뜨거운 엔진 열기로 가득 찼고 귀를 찢는 듯한 기계음이 대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속정의 바닥이 암초와 부딪히며 거대한 진동이 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원들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이소령의 어깨는 조타실 벽면과 충돌하여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무인정을 응시했습니다. 적의 무인정은 아군 고속정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오다가
암초지대의 급격한 수심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해저 바위와 충돌했습니다. 엄청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고 무인정의 상부에 장착된 거대한 안테나가 꺾이며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지배하던 수천 대의 드론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허공에 떠있던 드론들은 중심 통제 신호를 잃어버리자마자 서로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대원에게 가용한 모든 화기를 집중하여 적의 통제함을 완전히 끝내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함포와 기관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무인정의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거대한 불꽃이 새벽 하늘을 하얗게 태웠고 그 여파로 발생한 충격파는 고속정의 유리창 파편들을 다시 한번 흩뿌렸습니다. 하늘의 드론들은 이제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비처럼 바다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금속 조각들이 수면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적의 모함이 아직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서 지켜보던 만톤급 대형 모함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드론들이 무력화되자 이제는 직접 거대한 주포를 우리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함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지금까지의 드론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소룡은 엔진실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최중사는 엔진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이제는 단 한 번의 기동밖에 남지 않았다고 절규하듯 답했습니다. 배는 이제 절반 이상 잠겼고 가판일까지 차오른 바닷물은 대원들의 발목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이소룡은 마지막 남은 조명탄 한 발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타실 모니터 옆에 붙여둔 가족의 사진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바다를 보았습니다. 적의 모함에서 주포가 발사되는 순간 발생하는 거대한 화염이 수평선을 번쩍이며 비추었습니다. 포탄이 공기를 가르며 다가오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이소룡은 대원들에게 모두 엎드리라고 외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조타키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포탄은 고속정 바로 옆 수면에 명중했고 그 충격으로 고속정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수면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함교 내부의 모든 전등이 나갔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소룡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눈을 떴지만 사방은 온통 붉은 피와 검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옆에 쓰러진 김병장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꺼진 줄 알았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서해 제2함대 사령부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적의 모함은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고속정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선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이소룡의 얼굴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소룡은 고막을 찢는 듯한 이명이 머릿속을 헤집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꾸로 뒤집혀 있었고 조타실의 깨진 유리 파편들은 붉은 비상등 불빛을 반사하며 마치 바닥에 뿌려진 보석처럼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철분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액체가 눈을 가려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타키 아래에 쓰러져 있는 김병장을 흔들었습니다. 김병장은 깊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그의 오른쪽 다리는 이미 구겨진 철판 사이에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소룡은 김병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며 주위의 잔해를 치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제2함대 지휘통제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대위는 현재 아군의 해성미사일 2발이 해당 해역으로 발사되었으며 3분 뒤에 목표물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절망적인 소식도 전했습니다. 적의 대형 모함이 강력한 전자기 방어막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아군 미사일의 정밀 유도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소룡은 무전기를 움켜쥐고 함대 측에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우리 고속정이 이미 반파되어 기동력을 상실했으며
적의 모함이 최후의 일격을 위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고 차분하지만 묵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함교 밖 바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수만 톤의 강철 덩어리인 적의 모함은 파도를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거대한 선체가 밀어내는 물결은 이미 반쯤 잠긴 고속정을 장난감처럼 뒤흔들었습니다. 모함의 갑판 위에는 거대한 주포가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내뿜으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토탄이 아니라 지향성 에너지 무기인 레이저포였습니다. 대기 중에 입자들이 타오르며 발생하는 푸른색 스파크가 모함 주위를 감쌌고, 그 열기로 인해 바다 안개가 순식간에 증발하며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령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설계자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의 모함이 아군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전방위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모함의 하단부, 즉 해수면 아래의 물리적 방어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공학적 결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엔진실의 최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에 남은 마지막 청상어 어뢰 한 발을 수동으로 발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중사는 발사관이 이미 일그러져 자동 사격은 불가능하지만 화약 카트리지를 직접 점화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도였습니다. 적의 강력한 전자기 교란 때문에 어뢰의 자체 센서로는 저 거대한 괴물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이소령은 자신이 직접 레이저 지시기를 들고 조타실 밖으로 나가 표적을 찍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김병장에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김병장의 몸을 고정해 주었습니다. 김병장은 이소령의 손을 붙잡으며 혼자 가시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소령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이라고 답하며 조타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가판이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닷바람과 함께 적의 드론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모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이소령은 미끄러운 가판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함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레이저 표적 지시기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모함의 거대한 선체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소령은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지시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얇은 녹색 광선이 어둠을 가르고 적 모함의 수선부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모함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침입자를 감지했습니다. 상부에 장착된 소구경 기관포가 이 소령이 있는 방향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탄환들이 가판 바닥을 두들기며 불꽃을 일으켰고, 이 소령은 폭발의 충격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 날카로운 파편이 박혔지만 그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다시 지시기를 고쳐잡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통증보다 저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에 구멍을 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고속정 하부에서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청상어 어뢰가 발사관을 빠져나가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최중사가 목숨을 걸고 카트리지를 점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어뢰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이 소령의 녹속광선을 따라 바닷속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모함은 뒤늦게 하단부의 위기를 감지하고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만 톤이 넘는 거함이 좁은 해역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어뢰는 정확히 이 소령이 지시한 모함의 엔진실 외부 장갑에 명중했습니다. 바닷속에서 거대한 진동이 발생하더니 이어서 수면 위로 엄청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모함의 측면이 크게 찢겨나가며 바닷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갔고, 그 여파로 모함의 모든 전등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전자기 방어막이 사라지자 함대에서 발사한 해성미사일 2발이 레이더 화면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미사일들은 초음속의 속도로 바다 위를 스치듯 비행하며 불타는 모함을 향해 마지막 돌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가판 위에 누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아군 미사일의 궤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등 뒤를 적셨고 멀리서 동료들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모함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멈추고 선체가 기울어지는 와중에도 모함의 함교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은 무인 공격기 수십 대를 고속정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함께 최후를 맞이하자는 적 지휘부의 광기 어린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무인기들이 불길을 휩싸인 채 이 소령의 머리 위로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다가오는 불덩어리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의 흐름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순간 고속정의 무전기에서 이 소령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2함대가 아닌 상공에서 전장을 감시하고 있던 아군 조기경보 통제기 피스아이의 통제관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고속정의 위치로 특수 목적의 지원 자산이 투하되었다고 긴급하게 알렸습니다. 하늘에서 낙하산에 매달린 거대한 상자가 이 소령의 눈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자가 수면에 닿는 순간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며 다가오던 적의 무인기들이 일제히 기능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소령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상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군이 비밀리에 개발해온 휴대용 전자기 차폐 장비와 생존 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가동하며 자신이 설계한 이 시나리오의 결말이 아직 한 페이지 더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적의 모함은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거대한 강철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함의 깊은 내부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기계적인 진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폭을 위한 카운트다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시스템의 가동일까요? 이 소령은 김병장이 갇혀있는 조타시를 향해 다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바다는 이제 곧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이 바닥에 떨어진 전자기 차폐 장비를 손에 쥐는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던 두 발의 해성미사일이 공기를 찢는 파열음을 내며 적의 모함에 도달했습니다. 미사일은 해수면을 불과 5m 남겨두고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술을 통해 적의 남은 근접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모함의 함교 하단을 직격하며 거대한 화염 기둥을 뿜어냈고, 이어지는 두 번째 미사일은 이미 어뢰에 의해 찢겨나간 선체 중앙의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연쇄적인 내부 폭발음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며 거대한 진동이 고속정의 갑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모함의 거대한 강철 외벽이 안쪽에서부터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견디지 못한 용접 부위들이 터져나가며 수천 톤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뿌려댔습니다. 칠흑 같던 서해의 새벽은 거대한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처럼 붉고 푸른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소령은 그 장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반쯤 잠긴 조타시를 향해 처절하게 기어갔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군복을 적셨고, 차가운 바닷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조타실 입구에 도달해 문틈에 낀 잔해들을 미친 듯이 치워냈습니다. 안쪽에서는 김병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다리를 압박하고 있던 철판을 밀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김병장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격려하며 방금 하늘에서 떨어진 생존 키트 속에 들어있던 유압식 절단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잘려나가는 소리가 좁은 조타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령은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눌렀고 마침내 김병장의 다리를 누르고 있던 거대한 구조물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김병장을 부축해 조타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갑판 위는 이미 발목 위까지 물이 차올랐고 고속정의 함수는 이제 바다 아래를 향해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침몰해가는 배의 가장 높은 곳인 함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타오르는 적의 모함은 이제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라앉던 모함의 중심부에서 이전과는 다른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폭발음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공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설계자로서의 직감으로 그것이 적 모함의 심장부에 위치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파손되면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폭주 상태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모함 주위에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구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학적으로 볼 때 수만 톤의 강철이 급격히 침몰함에 발생하는 수압의 변화와 내부의 에너지 폭주가 결합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진공 상태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속정의 잔해와 바다 위에 떠있던 드론의 파편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소용돌이의 중심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소령은 김병장에게 구명줄을 더 단단히 잡으라고 소리치며 자신들도 조만간 저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거대한 바람의 장벽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파도 소리조차 집어삼키는 압도적인 엔진음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나타난 것은 해군 특수전 전단 소속의 MH-60S 시호크 헬기였습니다. 헬기 측면의 문이 열리며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신속하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헬기의 강한 하강풍이 만드는 물보라 사이로 아군의 문양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용돌이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헬기조차 기류의 불안정함 때문에 좌우로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는 무전기를 통해 현재 풍속이 임계치를 넘었으며 소용돌이로 인한 난기를 때문에 더 이상 고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구조대원은 이 소령과 김병장에게 다가와 서둘러 하네스를 착용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병장은 다친 다리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고 그를 먼저 올리기 위해 이 소령은 구조대원의 보조를 맞추며 아래에서 김병장을 받쳐 올렸습니다. 김병장이 먼저 헬기 위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고속정의 함수가 완전히 물속으로 잠기며 배 전체가 급격하게 뒤집혔습니다. 이 소령은 배와 연결된 마지막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거대한 파도가 그의 몸을 덮치며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 속으로 밀려드는 공포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적 드론 모함의 핵심 데이터 칩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적들의 시스템 설계도를 파악하고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그 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헬기가 여전히 이 소령을 찾기 위해 강렬한 서치라이트를 바다 곳곳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 모함의 마지막 발악으로 발생한 거대한 수중 폭발이 수면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 그 여파로 헬기는 기수를 돌려 잠시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김병장은 헬기 안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이 소령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친 파도 소리와 기계적인 엔진 소음뿐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이제 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신체는 급격히 체온을 잃어가며 마비되어 갔고 정신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푸른 빛이 번뜩이더니 적의 모함이 가라앉은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소리 없이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군의 잠수함일까요? 아니면 이 전쟁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 또 다른 설계자의 등장일까요? 이 소령의 의식이 완전히 끊기기 직전 그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닷속이 아닌 인공적인 산소 냄새가 가득한 밀폐된 공간의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 소령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한국어였지만 이 소령이 알고 있던 그 어떤 부대원이나 상급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령은 폐부 깊숙이 밀려드는 차가운 기계산소의 감촉에 본능적으로 기침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서는 은은한 청색 발광 다이오드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고 코끝에는 강력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건조한 금속의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오른쪽 팔에 꽂힌 수액 바늘과 가슴을 압박하는 모니터 장치들이 그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몰하는 고속정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파편화되어 통증만을 유발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정체불명의 사내가 이 소령에게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소령은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음시했습니다. 그는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짙은 회색의 전신 전술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의 절반은 검은색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소령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더니 현재 수심 300m 아래에 대한민국 해군 비밀 전략 잠수함 내부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소령은 함대 사령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잠수함이 이 해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사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동질감에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내는 이소령이 쥐고 있던 데이터 칩을 투명한 보관함에 넣으며 이것이 이번 작전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소령은 그 칩이 적의 드론 통제 시스템인 만천과 과업의 핵심 설계도임을 강조하며 절대로 적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힘겹게 답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소령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자신들은 국가의 기록에 남지 않는 그림자들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수함 내부에는 기계적인 저주파 소음만이 가득했고 이소령은 서서히 몸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지혈 처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습니다. 그는 조타실에 남겨두었던 김병장의 안부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김병장은 무사히 시오크 헬기에 구조되어 현재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소령은 그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침대에 몸을 깊게 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잠수함 전체가 우연으로 크게 기울어지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함내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벽면에 설치된 수압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즉시 상황실로 연결되는 통신기를 집어들며 외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소나 탐지관은 현재 후방 5마일 지점에서 정체불명의 고소거래 3발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침몰한 중국 모함이 최후에 발사한 자포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소령은 직감적으로 적의 또 다른 매복 세력이 근처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드론 모함뿐만 아니라 그 모함을 호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인 잠수정 부대를 수중 깊은 곳에 매복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이소령에게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라고 경고하며 함장에게 최대 속도로 심해 하강을 지시했습니다. 잠수함의 외벽이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령은 설계자로서 현재 이 잠수함의 장갑 두께와 수심의 상관관계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50m만 더 내려간다면 선체가 파괴될 위험이 컸습니다. 적의 어뢰는 일반적인 유도 방식을 벗어나 잠수함의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추적하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사내는 기만용 미끼인 디코이를 2발 사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적의 어뢰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히 잠수함의 추진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소령은 사내에게 현재 해저지형 중 거대 수중화산이 존재하던 사각지대가 근처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지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수 분출구의 강력한 전자기 노이즈에 휘말려 어뢰의 자기장 센서를 교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내는 이소령의 제안을 즉각 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잠수함은 급격히 키를 꺾어 해저 협곡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였지만 소나 화면 속에는 붉게 타오르는 열수 분출구의 에너지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잠수함이 거대한 열기 기둥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선체 전체가 용광로에 들어온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함내 온도는 순식간에 40도를 넘어섰고 대원들은 숨막히는 열기에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어뢰들은 열수 분출구의 강력한 전자기 노이즈에 휘말려 방향을 잃고 암벽에 부딪혀 폭발했습니다. 수중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 에너지가 잠수함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지만 이소령은 이번에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위기를 넘겼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잠수함의 전면 유리창 너머로 믿기지 않는 거대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열수 분출구의 연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중국의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군 잠수함의 침노를 완전히 차단한 채 어뢰 발사관을 일제히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강철 괴물을 보며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권총을 점검하며 이소령에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오늘 본 모든 것을 잊어야 할 것이라고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적의 핵잠수함에서 발사된 첫 번째 어뢰가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소리가 소나를 통해 조리실의 식기들까지 진동시켰습니다. 이 소령은 이제 자신이 가진 데이터 칩을 파괴해야 할지 아니면 마지막 도박을 걸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소령은 화면에 찍힌 적 어뢰의 궤적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괴물인 적의 핵잠수함은 이미 완벽한 매복 지점을 선점하고 있었고 그들이 발사한 어뢰는 일정한 리듬으로 핑 소리를 내며 아군 잠수함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내는 이 소령에게 데이터 칩을 파괴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나직하게 말하며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령은 사내의 손을 가볍게 제지하며 지금 적들이 사용하는 소나 알고리즘에는 연력학적 변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루프 결함이 존재한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함장에게 현재 수온이 400도에 육박하는 열수 분출구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기술을 돌리라고 긴급하게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 교전 교리에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이 소령은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농도의 철 성분과 이온화된 물질들이 거대한 천연 전자기 차폐막이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 소령의 눈빛에서 설계자의 확신을 읽어내고는 전 대원에게 충돌에 대비하라고 소리치며 하강 레버를 끝까지 밀어넣었습니다. 잠수함의 선체는 수압과 열기에 못 이겨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고통을 호소하듯 기괴한 금소금을 내질렀습니다. 함내 온도는 순식간에 50도를 넘어섰고 벽면을 따라 뜨거운 응축수가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적의 어뢰는 잠수함이 열수 분출구의 불꽃 속으로 사라지자 방향을 잃고 허공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나 탐지관은 적의 어뢰가 자기장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자폭 모드로 전환되었다고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적의 핵잠수함이 우리가 열기에 녹아내리기를 기다리며 입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데이터 칩 속에 숨겨진 적 드론 모함의 통신 프로토콜을 응용하여 역공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핵잠수함은 드론 모함과 실시간으로 전술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는 곧 모함의 시스템 결함이 잠수함의 지휘 통제망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소령은 통신 부사관에게 칩에 저장된 특정 주파수 대역의 노이즈를 증폭시켜 적의 소나 수신기로 직접 쏘아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이 아닌 적의 시스템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면을 가로막고 있던 중국 핵잠수함의 거구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적의 어뢰 발사관들이 통제를 잃고 제멋대로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더니 선체 외부의 보조 추진기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사되며 거대한 잠수함이 물속에서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적의 지휘부가 현재 시스템 마비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내는 이 소령의 통찰력에 경탄하며 이것이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의 진수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해저 바닥에서부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진동이 잠수함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무기 체계에 의한 인위적인 충격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해저 화산이 이 소령이 이용했던 열수 분출구의 급격한 압력 변화에 반응하여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암석 조각들이 마그마와 함께 솟구쳐 올랐고 바닷물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령은 깨진 모니터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해저의 심연을 바라보며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설계자의 치밀한 계산조차 한낱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수함은 통제력을 잃고 거대한 용암 분출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장은 전력을 예비 엔진으로 전환하라고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선체는 수조톤의 뜨거운 물에 휩쓸려 중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소령은 옆에 쓰러진 사내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여기서 별이 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 칩만큼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구명복 안에 칩을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수함의 정면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백색 섬광이 번쩍이며
모든 시야를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은 화산의 폭발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기적의 빛이었을까요? 이 소령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부르는 김병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적들의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고 판도는 이미 뒤집혔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부신 하얀 섬광의 정체는 파괴의 전조가 아닌 대한민국 해군 비밀 전략사령부가 10년 넘게 공들여 설계해온 수중 구조체계의 가동이었습니다. 이 소령이 탄 잠수함이 해저 화산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직전 상공에서 대기 중이던 초음속 지원기가 해수면으로 투하한 고출력 전자기 중화장치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백색 도명태의 에너지 방벽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은 열수 분출구의 뜨거운 열기를 밀어내고 미친 듯이 요동치던 잠수함의 선체를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소령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손안에 쥐어진 데이터 칩의 차가운 질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이 도박이 성공했음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서해를 넘어 전 세계 드론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열쇠를 손에 넣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구조대원들이 해치를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무사하다고 말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6년 5월 1일 진해 해군기지의 비밀 격리시설에서 이 소령은 창밖으로 비치는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훈장 대신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장의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병실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김병장이 밝은 미소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병장은 이 소령을 보자마자 경례를 올리며 대위님 덕분에 자신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고 목이 메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소령은 미소로 답하며 그것은 김병장의 의지가 만든 결과라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 수뇌부들이 이 소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소령이 가져온 데이터 칩을 분석한 결과 적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드론 군집 제어 알고리즘의 모든 구조적 결함이 파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적의 드론이 하늘을 뒤덮더라도 버튼 하나로 그들을 아군의 무기로 전환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이 소령에게 이번 작전은 기록에 남지 않겠지만 조국은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령은 며칠 뒤 정복을 차려입고 서해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 절벽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이제 그 바다는 이전처럼 두렵거나 위태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배하는 전략가로서 한 시대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먼 수평선 너머로 아군의 구축함들이 위풍당당하게 항진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위로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갈매기들의 날갯짓은 마치 승전고를 울리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은 무기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설계자의 눈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소령은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꺼내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번 작전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과 작별하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큰 판을 설계하기 위해, 그리고 더 완벽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해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판도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과 그 시스템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